버블은 아닙니다. 그래서 냉정하게 보면 지금은 누가 보더라도 아직까지는 실적 네. 장세고 기업들도 여전히 돈을 잘 벌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얘기하는 게 아직은 아닌 것 같습니다. 주식시장이 좋아질 가능성이 여전히 많다고 보는 겁니다. 안녕하십니까 머니톡 가족 여러분, 신한투자증권의 황유현 PP팀장입니다. 오늘은 드디어 그분을 모셨습니다. 저의 전 직장 동료에서 이제는 감히 쳐다볼 수 없는 데까지 올라가 버리신 이선엽 대표님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사석에서 뵙다가 그러니까 말이에요. 네, 이사님 뭐 좀 알려주세요 맨날 그렇게 반말하다가 여기서 뵙네요. 네. 자, 오늘 하실 이야기가 많으니까 각설하고요. 이런저런 이야기 오늘 짧은 시간 동안 잘 힌트 얻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버블에 대한 이야기부터 네. 해보겠습니다. 많이 올랐어요. 오늘은 또 코스닥이 또 불을 뿜었습니다. 네. 버블일까요, 아닐까요? 아닙니다. 네. 버블이 오고 있다라는 데는 동의하는데 네. 보통 버블의 정의를 조금 우리가 숫자적으로 쉽게 해볼게요. 기업이 많이 올라갔습니다. 네. 기업이 올라갔는데 올라간 만큼 실적이 따라온다. 이건 실적 장세. 그렇죠. 예. 네. 근데 자, 기업의 주가가 올랐습니다. 실적이 좋아지긴 했는데 네. 기업의 주가만큼은 아니다. 요건 약간 과대평가. 그렇죠. 또는 네. 과매수. 그렇죠. 이렇게 얘기하는 거고요. 주가는 엄청 올랐습니다. 네. 실적이 아예 없습니다. 네. 이게 버블이죠. 버블이죠. 그렇죠. 예. 그러면 냉정하게 보겠습니다. 지금 우리나라에서 또는 미국에서 올라가고 있는 대부분 기업, 물론 일부 기업은 뭐 이상한 기업들도 네, 있겠지만 그렇죠. 네. 거의 대체적으로 미국의 빅테크 기업들 중에서 실적 안 나오는 기업 좀 하나도 없습니다. 네. 그다음에 한국에 있는 기업들은 제가 보기에는 실적이 나오는 정도가 아니라 대단한 것 같습니다. 네. 그렇죠? 그렇게 보면 많은 분들이 그동안 너무 많이 오른 거 아니야? 맞죠? 그렇죠. 예. 네. 그다음에 단기간에 급등한 거 아니야? 거기에 대해서도 일정 부분 동의를 해야 되겠죠. 그리고 야, 종목별로는 조금 실적에 비해서 더 오른 거 아니야? 네. 예, 인정합니다. 네. 그러나 버블은 아닙니다. 그래서 냉정하게 보면 지금은 누가 보더라도 아직까지는 실적 네. 장세고 실적 장세에서 뭔가 버블로 넘어가려는 그런 어떤 단계에 있다 정도로 보시면 될 것 같지. 네. 지금 자체가 버블이라고 얘기하기에는 사실 실적이 너무 잘 받쳐주고 있고 그렇죠. 기업들도 여전히 돈을 잘 벌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얘기하는 게 아직은 아닌 것 같습니다. 제가 오늘 보니까 내년 영업이 코스피 영업이 300조까지도 그러니까요. 보고 있다고 합니다. 다만 요 쏠림이 사실 조금 큰 회사들 위주로 몰아가거나 특정 섹터로만 몰아가는 그런 부분들은 있겠지만 일단은 전반적으로 평가봤을 때 아직 버블이 아니다라고 했는데 하셨습니다. 일단은 지금 또 다시 4,000포인트를 깨고 내려갔다가 다시 또 위로 네. 올라왔어요. 뭐 이사 대표님도 여기저기서 많이 댓글 보셨겠지만 그리고 요즘에 나온 기사들 보시면 아시겠지만 사실 목표 주가 계속 상향되고 있습니다. 그럼요. 5,000포인트, 6,000포인트, 뭐 최대 7,000포인트까지도 가능하다. 근데 이제 거기에 달리는 댓글들이 보면 너희들 팔아먹으려고 하는 거 아니냐. 네. 아마 이 영상 보고도 아마 그런 생각하시는 분도 있을 거고.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주식 투자 계속 해야 되는가에 대한 해답을 좀 주신다면. 네. 뭐 네. 저도 그런 댓글 달리는데 네. 참고로 우리 회사는 개인 투자자를 받지 않습니다. 네. 그리고 일단 우리가 알고 있는 장내 주식도 아직 안 하고 네. 있는 편이고 네. 그러니까 저는 여러분들 나오면서 어떤 장내 시장과는 이해관계가 없다는 점들을 먼저 네. 말씀을 드리고요. 장내 시장이라 하면 우리 상장 주식 네, 매매. 맞습니다. 네, 예, 전혀 예. 상관없다. 예, 네. 전혀 상관이 없기 때문에 자 그러면 지금 상황에서 사실 그 시장을 해야 되는지 말아야 되는지 고민이 네.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저는 어차피 할 거라면 지금 하는 게 맞다라고 생각을 해요. 네. 왜냐하면 지금 우리가 생각했던 것보다 그러니까 이제 많은 분들이 그런 것 같아요. 이전에 있었던 경험이나 데이터들을 가지고 지금 시장 비교를 많이 하는데 네. 지수가 4,000 올라올 정도면 사실 이전하고 뭔가 크게 달라진 거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그리고 네. 그게 단순한 버블이 아니라 실적이 동반되고 있잖아요. 그러면 세상이 얼마나 변하고 있고 그 변화의 크기가 얼마인지부터 보면 와 이게 우리가 물론 앞으로도 몇 자리 경험할 수 있겠지만 제가 증권회사 들어와 가지고 변화는 가장 큰 변화였어요. 실적도 마찬가지고 네. 그럼 이게 너무나 온당한 건데 그냥 4천이니까 야 우리가 불과 얼마 전까지 2천 얼마였는데 맞아요. 4천이 맞아? 반년 전만 예 해도. 맞습니다. 네. 그러면 그런 어떤 여러 가지들 뭐라고 해야 되나 단순 숫자만 보고 오른 곳만 보고 이전에 비해서 많이 올랐으니까 꼭지다 아니면 하지 마라 네. 그렇죠?
야 너희들 지금도 계속해서 팔아먹어야 되는 거고 개인들 끌어들여야 증권회사 좋아지는 거 아니냐 이런 얘기들 많이 하십니다. 일단 저는 증권회사에 다니지 않기 때문에 네. 증권회사가 좋아지든 말든 저하고는 일대로 상관도 없습니다. 그렇죠? 이해관계가 없죠. 뭐 죽든지 네. 말든지 이제 저하고는 별개 문제죠. 네. 그렇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적극적으로 아직은 하는 게 맞다라고 네. 생각을 하고 있고요. 주식시장이 좋아질 가능성이 여전히 많다고 보는 겁니다. 물론 네. 우리만 좋아지는 건 아닌 거고 네. 그래서 저는 하는 게 지금은 맞지 않느냐라고 네.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을 합니다. 네. 4,000포인트를 넘었고 이제 거기서 뭐 사실 공방전이 있긴 합니다만 5,000포인트를 가려면 일단은 뭐부터 또는 어떤 게 나와야 지금 사실 4,000포인트 넘긴 했지만 계속 거기 공방전이잖아요. 네. 그래서 한 번 더 치고 가려면 무엇이 좀 필요할까요? 사실 최근에 미국이나 한국에서 일고 있는 이 저는 건전한 버블에 대한 논쟁이 되게 좋은 것 같고요. 네. 이 논쟁에 대해서 아직은 그런 건 아니었구나라는 시장의 오해가 네. 풀릴 때라고 생각을 해요. 네. 어쨌든 간에 국내 주식시장도 해외 주식시장하고 따로 움직일 수 없기 때문에 네. 왜냐면 어쨌든 외국인들 영향이 크잖아요. 그쵸. 그래서 결국 해외 증시 자체도 이제 좀 치고 위로 올라가는 모습을 보여야 되는데 이 논란이 단기간에 수그러들지는 않을 것 같지 네. 않습니까? 그리고 저는 이 논란이 너무 좋습니다. 음. 왜냐면 그래야 많은 투자자분들도 어쨌든 지금 버블일지 아닐지 뭐 공감하시는 분도 있고 아니신 분도 있겠지만 그렇죠. 이런 논란이 있으면서 검증이 될 거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그렇죠. 지나 보니까 검증을 해보니까 진짜 이거는 뭐 어떤 분은 버블이었을 수라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 그렇죠. 어쨌든 전체 다수가 동의하는 쪽으로 갈 거 아니에요. 그렇죠? 네. 이런저런 이유로 인해서. 네. 그래서 그런 이유로 인해서 지금 생각해 보니까 버블에 대한 우려가 나중에 커지고 있는 거지 실제 버블이 아니다라고 보면 사실 올라갈 가능성이 높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네. 결국엔 올라갈 때는 그냥 올라가는 게 아니라 기업 실적 이익이 동반돼야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네. 그렇죠? 현재까지는 네. 그러려면 그 기업 실적 이익과 관련해서는 여전히 뭐 AI 붐 이런 것들이 지속될 수 있는지 이런 것들이 확인이 되면 저는 뭐 추가적으로 올라갈 수 있지 않을까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제가 뭐 서두에 버블이냐 아니냐 이런 질문을 드렸습니다만 역시나 아직은 실적에 따라오는 그런 장세다 이렇게 보시는 것 같고요. 다만 미국 주식 같은 경우에는 조금 변동이 좀 많이 심합니다. 네. 뭐 어제 소프트뱅크가 엔비디아 지분을 팔았다는 뉴스도 있었고 몇몇 종목들 CDS 프리미엄이 굉장히 또 급등하는 종목들도 나오기 시작했고 오라클 같은 종목들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은 버블이 아니다. 가는 과정이다. 이렇게 봐도 될까요? 그럼요. 네. 지금 전체적으로 놓고 보면 오라클도 말씀을 잘 주셨는데요. 지금 미국 기업들 중에서 지금 특히 올해 네. 굉장히 많이 우려를 하고 있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결국은 투자가 너무 많은 게 문제예요. 그렇죠. 네. 뭐 주가가 올라서도 문제지만 네. 그것보다는 더 큰 게 아니 이렇게 많이 투자해도 돼? 그렇죠. 그 금액을 투자를 한다라고? 맞습니다. 네. 그리고 두 번째는 그러면 그렇게 투자하면 돈을 벌 수 있겠어? 이런 건데요. 네. 지금 오라클이라는 주식을 정말 잘 말씀해 주신 게 지금 미국에서 투자하고 있는 일명 빅테크 기업들 네. 중에서 사실 일단은 우리가 오픈AI 비상장이니까 그렇죠. 빼고 네. 기업들 중에서 대부분의 기업들이 빚이 없습니다. 알고 계시나요? 그죠? 네. 빅테크 기업들 자체가 현재 빚이 거의 그렇죠. 없거나 현금을 엄청 메타 정도만 조금 빚이 있는 정도고요. 네. 또 하나는 지금 영업에 대한 현금 흐름이 여전히 플러스입니다. 그러니까 영업으로 벌어들인 돈 안에서 투자를 하고 있는 경우가 많고 네. 물론 이제 이걸 조금 넘어서서 최근에는 이제 메타라든가 일부 기업들 같은 경우에 이제 회사채를 발행을 한다든가 또 회사채 말고도 이제 회사채 말고도 여러 가지 SPV라고 그래서 우리가 알고 있는 부의 투자라고 하죠. 네네네. 여러 가지 방법을 하다 보니까 얘네들 정말 돈이 떨어져서 이렇게 되는 거 아니야라고 하지만 그 방법을 쓰는 가장 큰 이유는 그렇게 하면 좀 회계상으로 좀 부담을 덜 수 있는 방법을 찾았기 때문인 네네. 건데 그럼 지금 완전히 돈이 떨어지거나 빚이 많아서 그런 게 아니라 다시 한번 강조드리지만 빅테크 기업들은 빚이 없거나 있어도 거의 제가 볼 때는 네. 큰 우려할 정도도 아니고 또 현재 영업 현금 흐름도 현재 투자를 감당할 만한 정도는 충분히 충분하다. 됩니다. 그런데 여기서 몇몇 기업들이 현금이 별로 없고 부채가 있는데 사실은 투자라는 기업들이 있죠. 그게 오라클이에요. 그렇죠. 예, 오라클이라든가 브로더컴이라든가 몇몇 회사들은 있습니다. 네. 하지만 이게 전체에 대한 얘기긴 아니기 때문에 오라클에 대한 CDS 프리미엄이 올라서 다른 기업들도 위험하다라고 얘기하는 발상은 제가 볼 때 위험한 것 같고요. 이 회사는 당연히 돈도 없는데 네. 빚도 많은데 이러고 있어라는 제가 볼 땐 경고의 신호 정도다라고 보시면 되고 이걸 전체로 확대 해석하는 건 제가 볼 땐 좀 무리가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지금 투자자분들이
투자자분들이라기보다는 전 세계 있는 모든 투자자들이 AI 버블이 어떤 신호로 꺼질까에 대한 고민들을 아마 많이 엄청 하실 겁니다. 네. 근데 누구나 다 또 생각하는 것들이 과잉 투자로 인해서 이제 뭐 예를 들어 데이터 센터 공실이 남아도네 뭐 네. 이런 것들 투자한 돈 대비해서 돈을 못 버네 이런 것들은 정말 누구나 다 생각할 수 있는 시나리오잖아요. 버블의 끝이 이런 신호로 올까요? 아니면 아닙니다. 그렇게 온 적이 다르게 한 번도 없어요. 네. 새로운 기술이 왔었을 때 돈 네. 번 적이 한 번도 없어요. 맞아요. 예, 그건 시간이 본것 지나야 돼요. 같아요. 그렇죠? 네. 자, 철도라는 게 개발됐다고 해서 네. 철도 관련 기업이 바로 돈을 벌었을까요? 한참 뒤에 아니요, 벌었죠. 그죠? 네. 자동차라는 게 나왔었을 때 네. 얼마나 보급됐다고 그런 거 없었어요. 그렇죠. 그죠? 네. 저는 닷컴 버블도 겪어봤잖아요. 닷컴 버블이 나왔었을 때 사실 그 기업들이 돈을 벌었느냐? 열심히 인터넷망만 깔았지 돈을 네. 번 적이 별로 없어요. 맞습니다. 그게 몇 년 동직 지나고 나서 뭐 광고라는 게 붙고 네. 하면서 뒤에 찾기 시작을 했거든요. 맞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것 때문에 버블이 꺼지진 않아요. 그럼 뭐 때문에 버블이 네. 꺼지느냐? 하나죠. 버블의 단어가 네. 사실은 엄청난 유동성의 힘 때문에 올라간 경우가 많거든요. 그렇죠. 결국 이 네. 유동성의 힘을 조일 때 문제가 되는 거예요. 아. 그렇죠? 그러면 저는 지금 투자자분들한테 부탁드리고 싶은 게 뭐냐면 지금 이 건전한 논란이라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그렇죠. 네. 우리 뭐 황 팀장님이나 저도 많이 경험이 있지만 네. 저는 제일 두려운 게 이거예요. 지금 우리 황 팀장님께서 말씀 주신 또는 우리 투자자분께서 우려하신 이게 나중에 분명히 문제가 돼요. 지금 문제가 안 되는 거지. 네. 그렇죠? 그러면 지금 있는 것들을 가지고 뭐 해야 되냐면 이런 게 나중에 시간이 지나면 우리의 발목을 잡을 수 있는 요인들이 이런 것들일 수도 있겠구나라고 해서 그렇죠. 일단은 긴장을 해줘야 돼요. 네. 그렇죠? 그런데 정말 많은 분들은 이런 경험이 없으실 거니까 지금 뭐 버블이 있는 것처럼 많이 오라클이 무슨 문제 있는 것처럼 엄청나게 네. 고민하고 있다고요. 그래서 주식 비중을 줄인 분도 있고, 그렇죠. 그다음에 주식을 오히려 뭐 제가 볼 때는 뭐 지진 분도 있고 뭐 많이 그런데 네. 문제는 이러고 나서 시간이 약간 지나서 결국엔 주가가 또 많이 오를 거 아닙니까? 그러면 네. 경험이 이렇게 쌓여요. 그때 그런 우려가 있었는데 별거 아니었어. 네. 한 번은 그럴 수 있죠. 그렇죠. 근데 이런 일들이 또 일어나요. 내년에 그러겠죠. 두세 번 반복되거든요. 반복되면 또 걱정을 하세요. 이제 우린 정말 끝난 것 같아. 그때 그랬는데 두 번째인데 더 강해지지 않았겠어? 네.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이런 경험이 두세 번 반복이 될 때 너무 경계에서 계속 물량을 뺏기시거든요. 그렇죠. 뺏기고 언제 사시느냐? 나는 그래서 물량을 뺏기고 난 다음에 지수가 하락해야 되는데 갑자기 급등을 해요. 네. 그러면 내 생각이 틀렸나 봐라고 해서 따라가죠. 두세 번 반복이 되죠. 네. 그럼 어떤 생각 되냐면 그 다음에 진짜 문제가 될 때, 그렇죠? 정말 네. 이때는 이 문제가 불거져서 정말 하지 말아야 될 때 그때 그때도 보니까 한 세 번 정도 내가 경험해봤는데 별 문제 없었어. 네. 이번에도 그러고 나서 어떻게 됩니까? 정말 사시겠죠. 그때가 진짜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리고 그 모든 문제를 일으키는 네. 지금 말씀 주신 것처럼 트리거. 버블을 꺼뜨리는 트리거는 딱 하나의 금리예요. 금리. 결국엔 유동성이라는 건 또 지금 말씀드린 부채라는 건 네. 결국 두 가지잖아요. 네. 하나는 유동성, 우리가 하는 버블 장세라는 건 유동성이 많아서 생긴 현상인 네. 거고, 두 번째는 이 부채라는 건 빚은 네. 결국 금리가 많이 오를 때 문제가 생기는 거거든요. 네. 그러면 금리 인상기 때 문제 생기는 게 아니라 절대 금리가 높을 때 문제가 생기는 네. 거예요. 딱 이 정도 레벨의 금리가 갔는데 이 정도 레벨의 금리가 되면 그렇죠? 두 가지 같이 벌어져요. 네. 첫 번째는 지금 말씀드렸던 들어오던 유동성이 축소되면 축소되죠. 우리 표현으로 나보다 더 비싸게 사줄 사람들이 없어지겠죠. 그렇죠. 그럼 무너지는 거고요. 네. 두 번째 그 정도 어쩐 금리가 되면 남의 돈을 빌렸던 애들 중에서 못 견디는 애들은 무너지기 시작을 해요. 그렇죠. 그렇죠? 그런 것들이 동시에 일어나면서 시장에 영향을 주기 때문에 딱 말씀드리지만 유동성이 축소될 때 제일 문제가 된다. 네. 그래서 현재 있는 것들은 현재 있는 우려들은 우려가 아닌 게 아니라 네. 이런 우려가 나중에 시간이 지나서 우리의 발목을 잡을 수 있는 것들이 이런 거라는 거구나라는 그렇죠. 걸 일단 확인하는 정도고요. 이게 나중에 금리가 정말 절대 금리가 오르고 나서 그때는 우리에게 정말 그렇죠? 안 좋은 어떤 결과를 가져올 수 있겠죠. 저도 충분히 공감을 합니다. 근데 그게 지금은 아닌 거죠. 사후적으로 해석이 될 거다라는 말씀이십니다. 대부분 그러시는 그렇죠. 게 네. 제가 제일 많이 제가 여러 차례 네. 버블을 겪어봤잖아요. 현업에서. 네. 전 99년 다 버블도 네. 겪어본 사람이거든요. 지금 있는 분들이 꼭지의 주인공이세요. 어이없게도. 왜냐하면 지금 이렇게 하다가 네. 또 하나는 시장에서 비관론자분들 많으세요. 그렇죠? 그렇죠. 네. 이분들 물론 의견은 존중합니다. 그런데 이분들 말씀 듣고 나서 경계하다가 엄청 오르고 나면 그때부터 내가 잘못 생각하고 했나 봐 네. 라고 해서 반대로 되게 되겠죠. 네. 그래서 제가 희한하게도 요즘 나와서
그래도 좀 하시는 게 맞다라고 원래 이런 얘기도 잘 하지 않고 그냥 어떤 게 좋다라는 정도 네. 말씀드리는데 할 수 있는 이유가 지금 사면 그 걱정이 별로 없어져요. 여기서 오르고 나면 내가 좀 그래도 싸게 맞아요. 샀으니까 나중에 버블일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죠. 어쩐 나는 비싸게 팔 기회가 있겠지만 네. 최소한 이성적으로 주식을 하면서 그 우리가 수익을 다 가져갈 수 있는 네. 그게 되는데 지금 만약에 여기서 오판을 하게 되면 나중에 진짜 올랐었을 때 마음이 급해지잖아요. 네, 그렇죠. 지금이라도 사야 되나? 네. 이 가격으로 사야 되나? 그때부터는 이분들의 이성적인 게 비이성적으로 마비가 되고 그러면 정말 잘못된 판단을 내리면서 자꾸 시장이 꼬여가는 네. 이런 모습들이 됩니다. 통상적으로요. 버블시 한번 겪고 나면 뭐 예를 들어서 지금이 한 네. 4천인데 네. 5천이 가도요. 제가 볼 때 돈 버는 사람들이 의외로 많지 않습니다. 네. 예. 제가 할 얘기는 아닌데 지금 모 언론사에서 하고는 수익률 게임인데 이렇게 보시면 증권사 직원들이 많이 나와서 네. 하시잖아요. 봐보세요. 절반이 마이너스예요. 네. 그렇죠? 그럼 그게 그분들만의 일일 거냐 이거죠. 네. 그래서 개인 투자자분들도 비슷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 네. 버는 분은 잘 벌고 계시겠지만 맞아요. 생각보다 많은 분들이 되려 여기서 어떻게든 시장을 맞춰보려고 노력을 하고 이 잔파도도 해보려고 하다가 매매가 꼬이시는 분들 좀 네. 많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네. 그래서 지금은 전 단순하게 생각하셔서 지금 그래도 강세장이고 아직은 끝이 아니니 매수하고 뭐 하락하면 조금 더 조정 시 더 담아보고 그렇죠. 이 전략이 저는 가장 좋은 전략이 아닌가라는 네.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1부에서는 우리가 버블에 대한 이야기를 조금 더 이제 하려고 합니다. 섹터 물어보고 싶은데 그 2부로 좀 네. 밀어놓고 아까 잠깐 금리에 대한 이야기를 하셨어요. 저도 오랫동안 잊고 있었는데 결국은 시장의 움직임을 결정하는 거는 금리라고 배웠던 것 같거든요. 당연히 자금을. 근데 자꾸 저도 뭐 실적인가 뭔가 이런 거 다 생각해 보는데 말씀하시는 동안 과거 사례를 해보면 결국은 항상 고금리에서 문제가 터지던가 저금리에서 금리 인상할 때 터지던가 그거였던 것 같아요. 맞습니다. 근데 말씀하신 걸 종리에서 생각을 해보면 내년이 여전히 금리 인하기인 거죠. 네. 인하기에서 인상기로 바뀔 가능성이 높은데요. 내년에요. 네. 지금 이제 우리 황 팀장님께서 너무 좋은 지적을 네. 해주신 게 이렇게 시장 올라갈 때 통상적으로 놓고 보면 사실 그냥 온전하게 올라가진 않잖아요. 그렇죠. 네. 그래서 아마 제법 조정 한번 그래도 또 오는데라는 시점이 이게 인하기였다가 이제 인상기로 바뀌는 첫 번째 시점. 그렇죠. 그때 한번 조금 네. 탈이 나고 그 뒤부터는 금리가 인상이 돼도 사람들이 일단 두려워하지 않는 두 가지 이유가 있어요. 첫 번째는 올려도 여전히 저금리이기 때문에 그렇죠. 그래요. 그렇죠? 그렇죠. 금리가 올려서 네. 문제가 되는 게 아니라 맞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절대 금리가 높아서 문제가 맞아요. 되는 거예요. 맞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금리가 올라갈 때는 되려 왜 금리 올려? 경기가 좋아져서 맞습니다. 이렇게 되면은요 사람들이 경기가 좋아져서 올린대라고 해서 금리를 두려워하질 않아요. 네. 그렇죠? 그런 현상들이 벌어진다라는 거죠. 그리고 아까도 처음에 얘기할 때 야 너희들 뭐 기업 실적 얘기했더니 왜 금리가 결정한다고? 그게 버블이라 그래요. 일반적인 장세에서는 그 정도까지는 아닌데 네. 통상적으로 우리가 생각하는 버블 장세에서는 돈의 힘이 너무 크기 때문에 네. 사실 돈의 힘이 커질 때는 기업들 실적보다는 기대로 많이 올라가거든요. 그렇죠. 그렇죠? 네. 아마 한 몇 달 정도 지나면 여러분들이나 저나 뭘 보시게 되냐면 실적 따지고 있다가 망하는 케이스들이 많이 나올 거예요. 그죠? 네. 기업은 실적을 안 보고 네. 시장 앞에 있을 만한 꿈, 그죠? 네. 드림이라든가 그렇죠. 기대로 올라가고 네, 있는데 네. 그 기대의 크기는 돈의 힘으로 결정되는 거거든요. 네. 그래서 돈의 힘을 봐야 되는데 뭘 봐요? 기업 실적 보고 있다가 야 실적 대비 과한데라고 해서 네. 내려왔다가 그거보다 판 거보다 뭐 더 오르는 그렇죠. 그렇죠? 그러면 하지 말아야 되는데 네. 어떻게 돼요? 꼭지를 잡게 되는 네. 와 내가 잘못 판 것 같아 지금이라도 사야 되나? 이런 일들이 비일비재해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다시 한번 강조드리지만 실적 장세에서 버블로 넘어간다는 얘기는 말 그대로 우리가 생각하는 이제는 기업에 대한 투자 관점에서 네. 투자가 아니라 이제는 머니 게임으로 변질되는 네. 거예요. 그죠? 돈의 게임으로 변질되면 돈의 힘이 얼마나 강한 애를 우선적으로 봐야 되는 거고 그래서 제일 무서운 게 금리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러면 앞으로 이제 내년에까지 어쨌든 뭐 아직까지 인상에 대한 컨센은 아직은 없으니까 내년까지 금리 인하기가 간다고 하면 내년에도 여전히 주식은 해야 된다는 것에 대해서는 계속 일맥상통한 그럼요. 관점으로 예. 보시는 거죠? 대신에 네. 변동은 올해보다는 더 커질 것 같아요. 올해는 그래도 네. 버블이라는 게 이제는 처음 이제 등장했으니까 그렇지만 이제부터 이제 버블 논란이 있다면 올라갈 때마다 그 논란은 더 거세질 수밖에 그렇죠. 없거든요. 그렇죠. 그러면 네. 실제는 지속 올라간다고 하더라도 우리가 중간중간에 이번에 겪었었던 것보다 조금 더 네. 변동성이 큰 그죠? 그런 조정 장세를 펼칠 네. 가능성이 높고 이건 제가 2006, 7년도
근데 1999년도 그때도 여러 차례 경험을 했었던 겁니다. 지나보면 네. 500에서 1000이었고 네. 그때 1000에서 2000이었는데 그렇죠. 지나보면 그런데 그 중간중간에 쉽지 않은 구간들이 꽤 있었었고요. 네. 그래서 사람들은 여기에 너무 집중을 하다 보니까 사실 매매가 꼬여서 오히려 수익이 안 나는 경우들이 많았다. 결국 큰 돈 번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었냐면 여러 종류가 있겠지만 가만히 그냥 버텼던 사람들이 네. 돈을 벌었던 것 같아요. 네. 최근에 우리 환팀장님도 기억하시겠죠? 바이오도 그랬잖아요. 네. 그렇죠? 그렇죠. 들고 있었던 사람이 돈 네. 벌었지. 야 이거 뭐 나올 거 알 수도 없을 뿐더러 그렇죠? 예. 정확하지도 않고. 예. 네. 그래서 제가 아는 일부 분들은 지난주에 바이오 들고 있다 지겨워서 이제 반도체로 가야 되나 봐 해가지고 갈아탔다가 꽤 많이 있을 꽤 거라고 많았어요. 봅니다. 예. 네. 저 생각보다 많이 봤거든요. 네. 그래서 이제 당신이 팔았던 건 상한가 가고 그렇죠. 샀던 반도체는 지금 안 움직이고 그렇죠. 있고 이런 경우들이 많아진단 말이에요. 네. 그렇죠? 그럼 결국은 보면 내가 가지고 있는 기업들이 주도주였고 이 시장의 주인공이라면 저는 이런 말씀 드리고 하나라도 제대로 벌어라. 네. 왔다 갔다 해서 실익 있는 게 아니라 정말 그 어떤 하나라도 제대로 벌면 그게 제가 볼 때는 네. 이 버블장에서 성공하는 지름길이 아닌가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렇군요. 알겠습니다. 저희가 1부에서 버블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해봤고요. 2부에서 조금 더 섹터별, 종류별로 한번 또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1부 고생하셨습니다. 네. 네, 2부에서 또 이선엽 대표님하고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이제 4,000포인트, 5,000포인트 예. 또는 그 이상 가려면 사실 미국은 조금 요즘에 최근에 중소형주가 많이 올라왔는데 한국 시장은 지금 대형주들이 계속 이끌어가고 있습니다. 뭐 소형주들이 올라온 것들도 있기는 합니다만 예. 변동성을 제어하기가 너무 어려운 상황이고요. 뭐 수익 난 것도 있겠지만 반대로 또 엄청 꼬꾸라진 것도 많이 있는 상황인데 근데 지금 우리나라 전반적인 대형주들을 보면 수익 변동성이 소형주 못지않고 수익률도 소형주 못지않고 다 좋아요. 근데 여전히 개인 투자자분들은 소형주 선호가 심합니다. 과거에서부터 좀 약간 이어져 소형주가 대형주보다 무조건 수익률이 높겠지라는 생각들이 많이 늘 가지고 계신 것 같아요. 이 부분에 대한 생각은 어떠세요? 앞으로도 대형주? 네. 아니면 이제 소형주 관심 가져? 개인들의 착각이요. 아, 엄청난 착각이요. 네. 1999년도에도 네. 대형주가 소형주 못지않은 못지않은? 수익률을 그대로 거뒀어요. 네. 그다음에 2006, 7년도 네. 버블 때도 그랬고요. 중국 소비 버블 때도 네. 중국 소비 버블 때 제일 먼저 움직인 게 기아 자동차였거든요. 그렇죠. 20배 올랐어요. 네. 아시죠? 네. 그다음에 우리가 했던 면세점, 호텔 네. 신라 20배 올랐고 네. 아모레 퍼시픽 그렇죠. 10배 넘게 네. 올랐어요. 네. 그래서 대형주가 중소형주보다 수익률이 뒤졌던 사례는 없습니다. 물론 일부 소형주가 그거보다 그렇죠. 몇 더 올라 있었지만 네. 본인들이 그거 가지고 있을 거냐는 얘기죠. 그렇죠. 저는 여러분들이 정말 주식이라는 거를 직업으로 가지고 계신다라면 모르겠는데 네. 저는 그것도 아닌 것 같은 게 앞서 우리 환 팀장님하고도 좀 일부 나눴지만 네. 지금 우리가 알고 있는 일부 언론의 수익률 게임에서 그분들이 수익을 못 내는 가장 큰 이유가 중소형주 들고 있어서 그런 네. 거예요. 항상 그런데 네. 그런데 주식이라는 건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내가 어떤 금액인들 쉽게 살 수 있어야 되고 그렇죠. 쉽게 팔 수 있어야 돼요. 네. 그렇죠? 두 번째는 그 기업이 무엇을 하는지 알 수 있어야 되죠. 개인 투자자분들도 이 기업은 어떤 기업이고 이런 걸 하는 거구나. AI 하는데 이런 수혜가 있어 실적이 좋아질 거네라고 해서 본인이 가지고 계시다 하더라도 설명이 가능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네. 해요. 그렇죠? 근데 중소형주로 가는 건 뭐냐면 내가 투자 금액이 많지 않으니까 그렇죠. 많지 맞아요. 않으니까 맞습니다. 요걸 가지고 살려다 보니까 수용준 건데 네. 그게 착각이에요. 네. 삼성전자 한 주 사시면 돼요. 맞습니다. 이번에 하이닉스 조금만 사셨다라면 돈이 안 됐을까요? 그죠? 똑같이 됐죠. 그게 100만 원이든 1000만 원이든 상관이 네. 없는 거예요. 그건 정말 잘못된 편견이다라고 말씀드리고 싶고요. 저는 오히려 개인 투자자 분일수록 전문성이 아무래도 그렇죠? 우리가 매니저분들이 네. 애널리스트보다 조금 더 하다라 보기는 어렵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대형주를 통해서 사실 위험 대비 수익률은 훨씬 더 대형주가 좋다란 말씀드리고 네. 이번 장에서도 우리가 알고 있는 그 반도체 소부장보다도 하이닉스가 더 오른 거 더 아시죠? 셌죠. 네. 네, 세상이 그래요. 그래서 네. 굳이 중소형주를 하지 말라는 얘기가 아니라 대형주란 더 유리하고 더 안정적이고 내가 얼마든지 사고 팔 수 있는 이런 종목들. 왜냐면 소형주 같은 경우는 내가 혼자 잘못 사서 주가를 올리는 경우도 있고 맞습니다. 그렇죠? 안 좋을 때는 못 팔거나 네, 막 내가 팔아서 깎아서 후두둑 내려서 내려가는데. 안 좋은 경우들도 있는데 네. 그렇게 무리하실 필요는 없다. 그렇죠. 이런 말씀을 드리고 미국하고 우리나라 중소형주가 다른 이유는 하나입니다. 어떤 이유가 있는 거냐면 미국에서 움직이는 중소형주와 한국 움직이는 중소형주가 다른 게 미국 같은 경우는 AI를 하고 있죠.
그렇죠. 그래서 AI와 관련된 기업들 중에서 중소기업들이 또 있는데 한국이라는 국가는 미국에서 하는 AI와 관련된 인프라 관련주들이 많이 움직여요. 그 인프라가 대표적인 게 반도체, 네, 그죠? 그렇죠. 또 뭐 전력기기도 하나고 여러 개 그렇죠. 있죠. 네. 근데 이들 중에서 소형주가 있느냐는 얘기죠. 네. 그렇죠? 없죠. 디램을 만드는 기업 중에 중소기업이 있나요? 네. 없지 않습니까? 미국 관점에서 보면 우리나라 대형주 소형주급에 들어가잖아요. 아, 사실 그런 것도 있어요. 그렇죠. 그렇죠? 네. 우리만 크다라고 네. 생각을 하지. 그렇죠. 네. 그들은 빅테크가 워낙 사이즈가 그렇죠. 크다 보니까 네. 그거 대비해서 보면 우리가 보기엔 대기업군에 들어갈 정도 시총인데 거기선 소형주. 그렇죠. 러셀 2000으로 분류되는 그렇죠. 네. 그런 케이스들도 많이 있습니다. 네,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4천에서 5,000p, 6,000 가려면 결국은 대형주가 움직여야 되는 거니까. 그럼요. 중소형주가 네. 움직여서 불가능합니다. 불가능하죠. 네. 이제 뭐 대형주 주도주가 없고 시장이 뭐 진짜 별로고 하면 뭐 개별주들이 난립할 수 있는데 지금 그런 시장은 아니니까 그렇게 참고 삼아서 보시면 좋을 네. 것 같고 갑자기 든 질문인데 아까 잠깐 이제 중소형주와 대형주 격차 얘기하셨는데 사실 특히나 10월달, 11월달 보면 대형주와 중소형주를 어떻게 섞느냐에 따라서 수익률이 굉장히 많이 갈렸을 거라고 그럼요. 보거든요. 네. 뭐 방송하시면서 또는 이제 네트워크 활동하시면서 만난 매니저분들 보면 엄청 힘드셨을 것 같거든요. 벤치마크 따라잡기가. 기관 투자자들이라고 해서 다 대형주로 시장만큼 벌었을까요? 아닙니다. 그렇지 않고요. 네. 못 따라한 건 저는 비슷하다라고 생각을 해요. 네. 그래서 아마도 매니저들이 10월 말고 9월까지는 나름 괜찮았는데 맞습니다. 네. 10월부터는 시장 대비해서 네. 사실은 수익률을 못 낸 경우들이 굉장히 많다라고 네. 보시면 될 것 같은 네. 게 그들도 사람인데 비슷합니다. 그렇죠. 의외로 대형주 좋아할 것 같은데요. 네. 그렇지 않았어요. 네. 저도 이제 애널리스트 생활을 오래 했잖아요. 네, 네, 그다음에 이제 운용도 해봤지만 희한하리만큼 우리나라 매니저분들을 보면 중소형주는 진짜 잘하세요. 그런데 대형주를 컨트롤할 수 있는 능력 있는 분들이 손에 꼽아요. 그래서 몇 조 펀드 이런 거 주면 운용 못 하시는 분들이 훨씬 많아요. 네. 그걸 해본 적이 없어요. 그 정도 하려면 글로벌에 있는 모든 메커니즘을 연결고리를 다 그렇죠. 알고 있어야 되는데 귀찮잖아요. 그죠? 네. 그러다 보니까 안 되는 경우들이 많고 그래서 최근에 의외로 여러분들 기관 투자가 분들도 10월 장만 놓고 보면 11월 장만 네. 놓고 보면 생각보다 굉장히 곤란한 분들이 많았다라는 건 네. 여러분들만의 일은 아니었다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이걸로 위안을 삼으시면 좋을 것 같다. 그러니까 우리한테 기회도 있는 거죠. 네, 그렇죠. 여전히 지수대는 높은데 저도 뭐 아는 랩 어카운트나 다른 분들 이제 자문사들 좀 보면 종목 구성비가 다 다를 거 아니에요. 그럼요. 그렇다 보니까 시장을 아예 못 따라가는 자문사들도 있었고 시장 대비 아웃퍼폼하기가 왜냐면 하이닉스, 삼성전자를 몰빵할 수가 없었으니까. 그것도 그렇지만 네. 의외로 저도 웃겼던 게 네. 제가 이제 금반지라는 단어를 만들었던 그렇죠. 거 기억하실 네. 거예요. 네. 그래서 그게 지금 몇 달 됐는데 그래서 그때부터 전 반도체가 주도주라고 말씀을 드렸었는데 네. 그 얘기 듣고 나서 생각보다 많은 기관 투자가 분들이 똑같이 소부장을 사시더라고요. 아, 그 안에 있는. 그래서 야 이렇게 뭐 반도체 네. 되는 거 오케이. 네. 소부장으로 이렇게 쭉 네. 갔는데 그게 이제 하이닉스, 삼성전자 오른 거 대비 이게 실익이 아예 없었던 거예요, 그죠? 그죠. 뭐 안 오른 건 아니지만 네. 너무 차이가 많이 나다 보니까 네. 잘못 판단하다고 생각했던 경우도 많아요. 그분들도 의외로 반도체가 된다는 소부장부터 찾는 분들이 많으시거든요. 맞습니다. 네. 근데 지금 그런 시장은 아니다라는 아니다. 말씀드리고 싶죠. 딱 생각나는 게 2016, 17년도 시장이랑 거의 비슷한 것 같아요. 그렇죠. 그때도 하이닉스, 삼성전자 주도장이었고 그때는 사실 뭐 거의 두 개만 올랐어요. 그나마 지금은 HBM과 연동돼 있어서 수혜가 있어서 소비자들 좀 몇몇 개, 있는데 그때는 딱 두 개만 올랐거든요. 그리고 이게 매니저분들은 좀 다르시겠지만 네. 개인 투자자분들은 아무래도 전문성이 조금 차이가 날 수밖에 없는 게 본업이 있으시다 보니 그렇죠. 머리는 여러분들 도우실 수 있지만 본업도 하고 이것도 하면 쉽지 않거든요. 그렇죠. 그렇죠? 네. 저는 그래서 이렇게 항상 말씀을 드려요. 반도체 소부장 공부는 공부 대비 실익이 없어요. 진짜 그 노력할 거면 다른 네. 거 하는 게 수익률도 네. 훨씬 더 좋고요. 네. 진짜 노력해서 제가 볼 때는 얻기가 네. 전문 투자자시거나 아니면 개인 투자를 하시면서 하시는 분들은 괜찮은데 아니면 제가 보기엔 혹시 그 업에 종사하시면 모를까? 네. 그게 아니라면 저는 굳이 그렇게 할 필요는 없다. 만약에 그러게 좋을 것 같으면 그냥 하이닉스나 삼성전자 사도 네. 그만은 못할 수 있는지 모르겠지만 네. 결코 섭섭치 않은 수익률을 수익률, 준다는 그렇죠. 측면에서 네. 저는 어려운 게임을 하실 필요는 없다고 생각해요. 지금 3분기, 4분기 초 보면 충분히 그런 가능성이 있어서 안 그런 적이 없어요. 네. 사실. 네. 제가 2016년, 17년도에 그 고생을 했었기 때문에 저도 이번에 정말 그 예를 들어서 뭐 두산이다. 하이닉스다 이러면 다른 주식 뭐 한 20주, 30주, 뭐 100주 살 수 있는 거 이거 사실 사면 몇 주 못 사잖아요. 그렇죠. 예,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냥 눈 감고 억지로 사고 있거든요. 억지로 추천드리고. 근데 지금 와서 보니까 확실히 대형주들이 그쵸, 수익률도 맞습니다. 좋고 예. 저도 마음이 편하고 그럼요.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고객분들도 그게 네. 마음이 편해야 네. 투자가 오래될 수 있어요. 네, 내가 맞습니다. 가지고 있는 기업이 네. 아 그래도 큰 기업이고 네. 신뢰가 있잖아요. 네. 그럼 오래 길게 잘 들고 갔으면 수익이 나요. 네. 근데 본인이 생각해도 이게 되게 기업이 작으면 일단 신뢰가 부족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네. 조금만 벌면 자꾸 팔려고 그러세요. 네, 그렇죠? 맞습니다. 근데 네. 사실 그게 더 올라갈 수도 네, 있는데 맞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더 이득을 못 취하는 왜냐면 그 기업에 대한 신뢰 때문에 그런 단점도 있는 것 같아요. 그렇군요. 자, 대형주와 중소형주에 대한 오해가 있을 수도 있었는데 뭐 이 부분들을 잘 선택 잘 듣고 그렇죠. 남은 하반기 잘 운용에 참고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이제 본격적으로 좀 종목이나 섹터에 대한 이야기를 하려고 하는데 당연히 어쩔 수 없이 삼성전자 하이닉스 이야기를 할 수밖에 네. 없을 것 같습니다. 전직도 들어보셨습니까? 그럼요. 네. 두산까지. 이 전직도의 전망 어떻게 보십니까? 저는 금반지를 통해서 이미 네. 주도주라고 말씀을 네. 드렸고 뭐 아시는 분은 아시겠지만 올해 상반기만 해도 하이닉스는 몰라도 최소한 삼성전자에 대해서는 사실 부정적인 인식을 저도 가지고 있었습니다. 네. 상반기까지. 그렇죠. 상반기까지. 그러다가 뭐 금반지 또 금반지를 얘기한 한 달 전부터 제가 이제 저는 뷰를 바꾸겠습니다라는 네. 말씀을 드렸는데요. 웃긴 게 뭐냐면 저는 여전히 일단 좋게 본다라는 네. 말씀을 네. 결론을 결론은. 말씀드리고 네. 지금 이게 왜 이렇게 좋아졌는지 아직까지도 모르시는 분들이 사실은 거의 대다수신 것 같아요. 네. 일단 중요한 건 단기간에 너무 급등하다 보니까 너무 많이 오른 거 아니야? 그렇죠. 너무 비싼 거 맞습니다. 아니야라고 맞습니다. 얘기할 수 네. 있어요. 그죠? 저도 거기에 적극적으로 동의합니다. 여러분들 생각에. 그런데 봐야 되는 게 뭐냐면 왜 이렇게 급하게 올랐는지에 대한 이유를 더 알아야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반도체 현물 가격 보셨겠지만 네. 반도체 현물 가격이 제가 아침에도 보아하니 거의 2달 동안에 많이 네. 오른 반도체 품목별로는 6배 오른 것도 있더라고요. 네. 그렇죠? 평균적으로는 3배 정도 올랐고 여러분들 반도체가 말입니다. 무슨 뭐 이상한 물건도 아닌데 이게 한두 달 만에 6배, 3배 오르는 건 역사상 처음 있는 일입니다. 예전에 반도체가 제일 좋다라고 했던 슈퍼사이클이라는 단어가 나왔었을 때도 1년 동안 반도체 가격이 2배가 올랐어요. 네. 근데 지금은 갑자기 몇 배씩 올라댄다. 그것도 한두 달 만에. 네. 이거는 뭐가 다른 거냐면 슈퍼사이클이다 아니다가 아니라 지금 반도체 가격이 이렇게 오를 거라는 걸 전 세계 누구도 몰랐기 때문이에요. 그렇죠? 네. 만약에 예를 들어서 삼성전자나 하이닉스가 이렇게 될 거로 알았다라면 증설을 미리 해놨겠죠. 네. 그렇죠? 수요에 대비해서 네, 네. 또 하나 이렇게 오를 거라 알았으면 미국의 빅테크 기업들은 반도체를 꾸준히 사왔겠죠. 그렇죠. 근데 올 상반기까지만 하더라도 삼성전자가 반도체 재고가 역사상 최대 규모였어요. 맞습니다. 그죠? 네. 이거 어떡하냐라고 싶을 정도로. 네. 그죠? 그런데 지금 그게 아예 없는 거잖아요. 바뀌었죠. 네. 그 얘기는 빅테크 기업들도 몰랐던 거예요. 이런 현상이 생긴 가장 큰 이유는 AI라는 게 발전을 하면서 추론으로 발전하면서 네. 이렇게 반도체 D램이 많이 쓰일 줄 그들도 또 몰랐고 몰랐다. 전자도 몰랐고 하이닉스도 몰랐어요. 제가 요거는 그 회사들 가서 확인을 했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최근에 우리 최태원 SK 회장님께서 최근에 기자회견을 한 게 있어요. 우리 네. 그 반도체 서밋인가 뭐 네, 네, 네. 한 지난주였었을 거죠. 네. 거기서 대놓고 얘기한 거 보셨을 겁니다. 어떤 얘기를 했느냐? 그래도 반도체를 하시는 분들 중에서 제일 수장이 얘기한 거니까 신뢰가 그렇죠. 있을 거잖아요. 그죠? 네. 지금 반도체 수요는 그죠? 슬로우하게 늘어나는데 수요는 급격하게 증가하고 있다. 그리고 나는 이 수요에 대해서 공급을 맞출 수 있는 방법을 모르겠다. 이건 뭐냐면 왜 이렇게 수요가 많아? 근데 나 이거 어떻게 공급 맞추지? 못하겠다라는 네. 거예요. 더 재밌는 건 이번에 이렇게 수요가 많을 줄도 예상도 안 됐고 네. 예상도 안 됐고 앞으로도 어느 정도 수요가 있을 것인지 전망할 수 없다라고 말씀하셨어요. 공식적으로도 어떻게 말씀하셨냐면 뭐 정유라든가 이제 이분께서 정유도 있고 통신 그렇죠. 사업도 여러 가지가 네. 하잖아요. 이런 사업들은 사업 모델이 있대요. 그래서 이런 어떤 시뮬레이션을 해보면 나름대로 이 정도의 어떤 그 전망이 맞든 틀리든 네. 되는데 이번의 사이클은 예상하기 어렵다. 아예 전망이 안 된다. 그래서 당신 스스로도 이게 얼마나 될지는 잘 모르겠어요. 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상황은 반도체 수요가 너무 많다였어요. 그죠? 네. 첫 번째는 추론으로 바뀌면서 D램 수요가 너무 많아졌고 두 번째는 이제 각 기업별로 나름대로 이제는 나도 AI를 도입해서 효율화하겠다는 의지들이 많아지면서 수요가 감당이 안 된다고 말씀을 하셨고 네.
세 번째는 국가별로 지금 소버린 AI 한다라고 또 역시 생각보다 많은 반도체 수요가 있다라고 말씀을 하셨고 그렇죠. 또 한 가지 요인도 더 있었어요. 이러다 보니 지금 반도체 수요가 감당할 수 없을 정도로 많다. 그리고 다시 한번 강조드리면 최태원 회장님께서는 얘기한 게 근데 나는 여기에 대해서 공급해 줄 수 있는 방법을 나도 찾을 수 없다라고 했어요. 네. 이걸 그대로 복기를 해보겠습니다. 그러면 분명한 건 당분간 반도체는 그렇죠? 너무나도 수요가 많다. 폭발적으로 많은 정도가 네. 아니라 폭발적으로 많은 네. 거예요. 어느 정도 역사상 처음으로 한두 달 만에 반도체 가격 품목별로는 대여섯 배 오를 정도로 맞습니다. 없는 거예요. 이런 거는. 네. 그죠? 이건 패러다임의 전환이에요. 단순 수요가 많은 게 아니라 우리가 봤던 기존의 반도체에 대한 패러다임의 전환인 거예요. 네. 그죠? 그 새로운 정도면, 세계. 예, 새로운 네. 세계. 그러면 이게 뭐몇 년이 갈 거냐 아무도 모르죠. 그죠? 알 수도 네. 없는 거고. 그러나 반도체 가격 상승이 제가 볼 때 생각보다 길게라기보다 좀 크게 진행될 가능성이 높고 그러면 내년만 놓고 보면 이 반도체에 관련된 기업들의 이익이 훨씬 지금보다도 강하게 진행될 수 있다라고 생각이 네. 들어서 저는 최소한 여기가 끝은 아니다. 그렇죠? 많이 올랐지만 네. 이익의 증가를 생각을 하면 더 위로 보는 게 맞다라고 개인적으로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건 뭐 제 개인적인 판단이니까 네. 단순 참고만 해주셨으면 네. 좋겠습니다. 뭐 모른다는 말은 공급을 어떻게 할지 말은 또 쇼티지랑 연결된다고 지금 봐도 될까요? 쇼티지예요. 네, 쇼티지가 쇼티지고, 올라가겠지만. 여러분들 쇼티지가 되면 쇼티지가 이제 우리를 얘기하면 뭐라고 해야 되나 그저 물건이 없는 거 네, 그죠? 그렇죠. 이걸 공급 부족. 얘기를 하는 건데 네. 그럼 여러분들 장사를 생각하시면 쉬워요. 네. 야 살리는 사람이 저렇게 많은데 물건이 없으면 어떻게 되죠? 올려서 봤죠? 네. 그렇죠? 우리 제가 할 얘기는 아닌데 제가 야구도 되게 네. 좋아하는데 하나 팬인데요. 네. 아시잖아요 이번에 네. 저기 뭐죠? 한국 시리즈 할 때 네. 없으니까 어때요? 암표 몇 배 주고 네, 살죠? 맞습니다.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죠? 네, 그러면 그렇죠. 아니 지금 반도체 없어서 날리고 서로 달라는데 어떻게 해요? 야 그럼 이거 몇 배 가져가든가 실은 말고 지금 이게 삼성하고 하이닉스예요. 그렇죠. 근데 이득이 여기서 끝나겠느냐는 얘기예요. 그렇죠? 그렇게 순진한 사람들도 아니죠. 신사 이런 거 없는 거잖아요. 그렇죠. 물 들어왔을 때 그죠? 네. 배 띄워야 될 거 아닙니까? 네. 그죠? 얼마든지 불러도 될 거고 네. 그건 이익하고 연결될 거고 그러면 전반적으로 놓고 봤었을 때 이게 반영될 가능성이 높다. 네. 참고로 지금까지 있었던 이제 이 반도체 이 상승이 물론 지금은 이제 애널리스트 분들께서 다 아시는 내용이 됐지만 네. 불과 오를 때 아무도 몰랐어요. 애널리스트 그 누구도. 그렇죠. 그렇죠? 그럴 수밖에 없는 게 이건 소프트웨어의 발전이에요. 앞서도 말씀드렸지만 AI 하고 있는 빅테크들도 몰랐다고요. 맞습니다. 근데 반도체 담당자들이 안다? 불가능해요. 왜? 네. 이분들은 공정 전문가예요. 네. 그렇죠? 반도체가 어떻게 작게 만들까? 어떻게 성능 좋을까 만들까지 AR은 산업이 이렇게 돼서 반도체 이렇게 필요할 거 그걸 아는 분들은 아니세요. 그래서 그분들의 능력은 출중하시지만 분야가 다른 것 같아요. 네. 그렇죠? 앞으로도 이런 일들이 많이 일어날 것 같습니다. 사실 단기간에 대형주가 이렇게 많이 오른 것도 사실 처음 봐요. 그러니까 하루에 네. 100포인트씩 올라야되죠. 그러니까요. 예. 뭐 이제 올라갈수록 퍼센트 좀 작아지겠습니다만 이제 보니까 한 6, 7개월 정도 올랐거든요. 근데 사이클이 보면 통상적으로 한 1년 반에서 2년 정도 가는데 그것만 놓고 보면 아직 오를 여력이 좀 많이 있다라고 봐야겠죠. 우리 이제 팀장님이나 저나 겪어봤지만 보통 이렇게 끝날 때는 두 가지 사유였어요. 첫 번째가 거의 99%인데 결국 증설을 할 때였었어요. 수요 많아. 다들 그걸 알겠어요, 걱정하시는 그죠? 것 같아요. 예. 근데 지금 증설이 없어요. 없죠. 예. 네. 증설이 없고요. 지금 하이닉스만 하더라도 혹시 한다고 해도 2027년 1월이에요. 네. 그럼 내년에는 없는 거예요. 네. 그죠? 그러니까 증설한다면 발표할 때 끝이 아니었고요. 네. 증설이 돼서 실제 물건이 나올 때가 끝이었다고요. 네. 그럼 일단은 그게 다 맞진 않더라도 지금까지는 그래 왔으니까 네. 그걸 감안하면 지금 내년에 그 걱정을 할 필요가 맞습니다. 없는 거고 더 재미있는 건 반도체 기업들이 생각보다 강하게 증설할 생각이 없어요. 왜냐하면 지금 반도체 중에서 제일 많이 팔리는 게 낸드 플래시라고 그렇죠. 불리는 그건데요. 네. 이 낸드가 한 번도 좋았던 적이 없어요. 네, 맞습니다. 예, 그런데 뭐 지금 도와줬다고 내가 이걸 강하게 네. 증설을 해? 싫어. 네. 안 해. 그죠? 이거 뭐 사갈 테면 사가고 말란 네. 말아. 이러다 보니까 수요는 기하급수적인데 제가 보기엔 이것도 패러다임의 변화라 생각보다 더 수요가 많을 것 같은데 이 두 회사는 뭐 키옥시아도 있고 뭐 어디 있지만 네. 할 생각을 안 해요. 네. 그래서 여러분들 샌디스크라고 샌디스크. 아시죠? 빼놓을 수 그죠? 없죠. 올 여름부터 지금 10배가 올랐어요. 네. 이게 말이 되냐고요. 그죠? 아니 무슨 뭐 바이오냐고요. 그죠? 사실 낸드 잘 보진 않았거든요. 아무도 안 봤어요. 낸드 관련주도 잘 없고. 이게 10배 오를 정도로 패러다임이 변화된 네. 거예요. 그죠? 근데 여전히 증설할 생각이 없다. 1도 없어요. 그죠? 물론 한다고 하더라도 그 수요를 감당할 수 있을지 네. 그것도 고민이 되는 네. 거고. 그래서 아무튼 꼭 기억해 주실 건 우리가 이전에 반도체 사이클이 끝날 때는 몇 개월이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이전의 사이클은 뭐가 됐다?
그렇죠? 우리가 알고 있는 여러 가지 예상이 됐던 거죠. 예상이 됐었고 거기에 맞춰서 나름대로 설비 투자를 했는데 지금은 기업들조차도 이게 뭐 정말 네. 길게 갈 건지 어느 정도인지 모르니까 증설에 대한 어떤 것들에 대해서는 되게 보수적이다 보니 더 강한 매수세가 있는 게 아닌가. 그래서 저는 어쨌든 간에 뭐 지금 우리가 뭐 한두 번 뵐 건 아닌 거니까 그렇죠. 네, 내년까지만 놓고 보면 여전히 좋은 그림은 있다 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예. 최근에 보니까 마이크론도 증설 연기했다라는 기사를 본 것 같기는 네. 하거든요. 그러면 결국에 내년에 공급 부족이나 이런 부분들이 내년에도 이어질 것 같다. 수요는 계속 늘어나고. 저기 SK 최태원 회장님은 이런 얘기도 했어요. 이거 어차피 세 회사밖에 못 해는데 맞습니다. 얘들 증설해도 안 된다고 네. 그 얘기도 했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게 증설한다고 해서 해결될 거라고 또 아니고. 해결될 거라고 해결이 안 될 거라고 얘기한 처음인 것 같아요. 이전 같으면 네. 이런 수요요. 제가 향후 이렇게 해서 맞춰드리겠습니다 됐는데 지금의 말씀 뭐냐면 이거 증설한다고 될 문제가 아니야 네. 라는 거로 얘기를 해주셨더라고요. 예. 그렇군요. 알겠습니다. 반도체 여전히 갈 길이 멀다에 대한 걸로 2부 정리하고 3부에 또 네. 뵙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선엽 대표님하고 3부 또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지금 계속 좋은 이야기 또는 앞으로 좋은 전망에 대한 이야기만 했는데 우리가 예상치 못한 이슈들이 나오면 또 시장은 또 한 대 퍽퍽 맞고 또 쓰러집니다. 그럼요. 대표적인 게 뭐 관세에 대한 부분들이 네. 올해 4월 달에 있었고요. 물론 그거 다 무시하고 또 지금까지 올라온 거긴 합니다만 관세에 대한 부분들 그리고 올 하반기에 또 화두 중에 하나가 셧다운에 대한 이슈도 좀 있고요. 그리고 금리 인하가 내년이면 멈출 것 같다라는 전망도 사실 있는 뭐 제일 중요한 키팩터일 것 같은데 리스크는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생각보다 네. 여러 가지를 볼 수 있는데요. 네. 앞서도 말씀드렸지만 일단은 금리가 제일 리스크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래서 첫 번째는 이 트럼프 관세와 관련된 대법원 판결이 어떻게 나오느냐도 저는 일단 한번 큰 추세는 아닌데 쉬어갈 수 있는 명분 가능성도 배제할 수는 없는 것 같아요. 예. 물론 이제 결과는 봐야 되겠지만 왜 그러냐면 트럼프가 만약에 관세와 관련해서 나름대로 된 대법원에서 당신은 권한이 없습니다. 네. 관세는 의회 권한이니 당신의 권한을 축소하겠습니다라는 네. 얘기를 하면 일단 시장에서는 일단 돈을 돌려줘야 돼요. 그렇죠. 그러니까 지금까지 걷었던 모든 돈을 네. 거둬줘야 되는데 이게 어떻게 연결되냐면 올 초에도 그랬지만 미국이 지금 가지고 있는 빚이 5경 넘는 거 아시죠? 네. 한국 돈으로. 네. 그리고 1년에 걷어들인 세금의 12.6%를 현재 이자 비용으로 내고 있을 만큼 네. 재정이 안 좋거든요. 근데 그나마 관세를 걷어서 이 재정을 조금 보충을 하겠다라고 그렇죠. 얘기하면서 금리가 잠잠해졌는데 이런 얘기가 나오겠죠. 아니 그동안 관세 걷어서 그죠? 부족한 재정 메운다더니 이제는 그거 못 받는 거잖아요. 네. 그러면 재정 건전성에 대한 우려가 있을 거고 하나가 더 있는 게 걷었던 걸 돌려줘야 되는 것도 문제겠죠. 그렇죠? 그럼 그렇죠. 걷었던 걸 돌려줬을 거에 대한 야 그러면 미국 재정 더 힘든 거 아니야. 네. 그럼 이렇게 힘들어진 상황에서 그러면 미국은 국채를 더 찍어놔야 될 텐데 국채를 더 많이 찍게 되면 국채의 양은 많이 늘어나면 국채 가격은 떨어지고 국채라는 건 가격하고 금리는 반대로 움직이잖아요. 그렇죠. 그럼 금리가 오를 수 있겠죠. 그러면 그런 우려가 시장을 약간 뒤흔드는 제가 볼 때는 1차적인 원인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먼저는 네. 가지고 있어요. 네. 물론 이제 그건 봐야 되겠지만 두 번째는 관세가 미치는 영향인 건데 사실 올 한 5, 6월 달만 하더라도 저는 관세에 대한 영향이 최소한 7, 8월에 나타날 줄 알았어요. 그렇죠? 그런데 대부분 다 예, 그래서 예상했었죠. 제 생각에는 뭐 제가 생각이 틀린 거죠. 네. 제 생각과 달리 했던 건 뭐냐면 이게 관세라는 게 보통 딱 확정이 돼야 되는데 최근까지도 확정이 된 게 없죠. 국가별로 그죠? 그러니까 어떤 국가는 15%고 어떤 국가는 25%고 그것도 나름대로 또 합의에 따라서 또 없어지기도 하고 그러잖아요. 네. 그래서 관세가 처음 미국이 하려고 했던 의도에 비해서 지금 다 뒤죽박죽이에요. 어떤 국가한테 부과된 데도 있고 어떤 데는 지금 부과가 안 된 데도 있고 또 품목별로 또 다르게 움직이고 이러다 보니까 기업들이 확정이 안 되다 보니 관세가 지금 있다고 하더라도 이걸 온전하게 소비자한테 전가를 못 시키고 있어요. 그렇죠? 그래서 지금까지는 대부분의 기업들 같아요. 특히 한국 기업들 같은 경우도 현대차도 그 얘기를 했는데 내가 그거 다 따안고 있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뭐 다행히도 맞습니다. 네. 환율이 좀 있었기 때문에 네. 버틸 수 있는 힘이 됐겠지만 그거 아직 내가 다 떠안고 있어요. 그죠?
또 하나는 일부 기업들, 안 좋은 기업들은 재고가 꽤 많았거든요. 뭐 있는 재고 옛날 가격으로 팔지. 그다음에 나중에 관세가 확정되면 그때 결정해도 늦지 않아 했는데 네. 그게 한계에 오기 시작을 한 것 같아요. 네. 그러면 시간이 지날수록 이렇게 올린 관세는 크든 작든 어떤 경로로든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거잖아요. 네네네. 그렇죠? 그 영향을 미치는 게 내년이 될 수도 있겠다라고 일단은 생각을 하고 있어요. 네. 다만 시장에서 물가를 올리는 게 관세만 있는 건 아니죠. 네, 그렇죠? 그렇죠. 유가도 있을 네. 거고 또 제일 중요한 우리 주거비라는 것도 그렇죠. 있을 거고 네. 그래서 이와 믹스해서 보셔야 되는데 이런 것들이 나쁘지 않다라고 보면 어쨌든 간에 물가는 지금보다는 조금 더 나아질 가능성도 배제할 수는 없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그게 조금 우리한테도 단기적으로는 이것도 방향성 요인은 네. 아니고 여러분들 사야 될 기회가 아닌데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네. 사실 가장 중요한 건 좀 그건 것 같아요. 결국에는 금리가 올라가는 거 급격하게 올라가면 네. 문제가 될 수 있는데 네. 그건 아직까지는 좀 판단하기는 어려운 것 같고 그래서 네. 이런 말씀 드리고 싶은 게 앞서 우리 일부에서 저희들이 다뤘었던 그 이슈가 분명히 시간을 두고 나중에 어떤 시간 안에 분명히 우리한테 네. 문제를 일으키는데 이게 어떻게 진행되고 그러니까. 발전되는지 네. 우리가 꾸준히 살펴보자. 마치 뭐 생각하면 되냐면 암세포인지 아닌지 모르지만 네. 이게 암으로 발전하는지 보통 3개월 후 추적 관찰. 관찰 이런 거잖아요. 네. 저는 그게 제일 중요하다고 네. 생각을 합니다. 나머지 것들은 이슈가 된다고 하더라도 여러분들한테 매수 기회를 제공해 주는 거지 그 자체가 뭔가 내가 시장을 꺾어야 되고 있는 것들을 다 내전져야 되는 방향성 요인은 아니다라는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다만 이제 그런 재료들이 하나둘씩 현실화돼서 시장에 충격파로 올 때는 아프긴 아플 거예요. 아프죠. 네. 왜냐하면 너무 오르니까. 네. 뭐 사실 올 10월 올 저기 여름 지나서 보시면 아니면 하루에 100포인트씩 올랐잖아요. 네. 많이 올랐는데 그러면 한번 그런 거 있을 때마다 200~300포인트 빠지는 것도 그렇죠. 너무 당연한 거예요, 사실은. 그렇죠, 그렇죠? 그렇죠. 그런데 말은 쉬운데 당하는 입장에선 맞아. 네. 그거 진짜 엄청 힘들잖아요. 네. 왜냐면 종목별로 20%씩 빠지는데 네. 그걸 온전하게 견딜 수 있느냐 쉽지 않아요. 않죠. 네. 삼성전자도 만약 예를 들어서 첫 10만 원 돌파해서 샀다가 물려서 9만 원대 내려가셨다 분이 있다면 사실 그것도 되게 내가 꼭지에 산 거 아니야? 그럴 수 있었어요. 그 이번에. 심리가 엄청 왜? 작용했을 거예요. 왜냐면 일단 버블 논란이 네, 있죠. 네, 그렇죠. 전자가 이렇게 오른 적은 네. 본 적이 없죠. 네. 그죠? 그런 상황에서 위기다고 있다고 보니 당연히 다 팔지. 여기서 더 들고 가겠다는 사람들이 얼마나 됐겠습니까? 네. 쉽지 않았을 네.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군요. 알겠습니다. 잘 참고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실업률 이런 것들은 좀 요인이 될까요? 단기적으로는 그런데 제가 볼 때는 반대일 가능성이 높은 게요. 실업률이 어느 정도 안 좋아지느냐가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는데 네. 실업률이 조금만 안 좋아지면 금리 인하에 대한 빌미가 될 수 있죠. 네. 그건 시장이 되게 좋은데 실업률이 나오는 게 특히 이제 비농업 부분 고용이라고 하잖아요. 네. 그러니까 농사 짓는 분들 제외하고 고용이 얼마나 늘었느냐 줄었느냐. 네. 근데 이게 만약에 쇼크 수준으로 나오면 그건 분명히 한번 조정 요인이 됩니다. 그거는요. 우리가 알고 있는 밸류에이션 하는 것들이 조정하는 게 아니라 미국에는 CTA 펀드라고 쉽게 하면 컴퓨터로 프로그램 된 애들이 그렇죠, 있어요. 그렇죠. 그렇죠? 네. 자, 이런 조건이 되면 주식 다 파세요라는 네. 조건이 있는데 그 중에 실업률이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실업률이 급등을 한다든가 네. 또는 고용이 그러니까 네, 네. 취직한 사람들 확 줄어들면 아마 자동으로 이거를 쏟아내는. 쏟아낼 거예요. 네. 그렇죠? 그건 잘 사야 되는데 문제는 자동으로 쏟아낼 때 그 이틀은 아주 악소리가 나요. 그렇죠. 이번에도 그 펀드가 네. 건드린 거거든요. 네, 네, 네. 이번 시장도 그 CTA 펀드라고 불리는 시세 추종 펀드의 네. 약자인데 프로그램 된 애들이 이번에도 쏟아냈어요. 어때요? 이번에 당해보니까 와 손 쓸 수도 없죠. 그죠? 그렇죠. 하고 맞았죠. 네. 이런 일들이 생각보다 비일비재해질 건데 그 실업률은 그 데이터 중에서도 핵심 데이터예요. 그래서 만약에 맞습니다. 실업률이 망가지면 추세는 역시 지장은 없지만 맞는 게 조금 더 네. 세다, 아프다. 그렇게 생각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아픕니다. 그렇게 그렇죠. 맞으면 예. 뭐 현업에도 계셨었고 뭐 지금도 보시겠지만 뭐 현업에 있으면 더 아프죠. 많이 아프죠. 고요해지고. 예. 네. 위고비 안 맞아도 될 정도로 될 살이 정도로. 빠집니다. 예. 그렇습니다. 입맛이 저절로 네, 없어지고. 입맛이 저절로 없어지고 갑자기 반등하면 갑자기 없던 입맛도 돌고. 그렇죠. 예. 그런 경험들이 있었습니다. 네. 자, 그렇고요. 이제 오늘 급등을 했던 게 바이오입니다. 네, 바이오인데 하반기 이제 남은 11월, 12월에 주도 섹터로 볼 만한 게 지금 많이들 이야기하는 게 이제 바이오 있고요. 그 다음에 요즘에 또 많이 올라온 게 또 2차 전지도 많이 올라왔습니다. 11월 달, 12월 달 전략을 조금 짜주신다면요? 저는 네. 바이오는 1년 내내 주도주라고 생각하고 있는 사람이에요. 네. 저는 우리나라 바이오가
되게 자랑스러운 게 이 바이오 기업들의 체질이 너무 많이 변했어요. 바뀌었죠. 네. 진짜 기술력이 있어요. 네. 글로벌 어디다 내놔도 박수 쳐주고 싶을 정도로 눈물 날 정도로 네. 대단해요. 최근에는 우리가 불과 한 4, 5년 전만 하더라도요. 뭐 저희들 같이 매매를 많이 해봤지만 네. 바이오 기업들 중에서 이 기업이 대형 미국에 있는 또는 글로벌에 있는 제약사들한테 가지고 있는 기술을 이전을 합니다. 그게 네. 라이센스 아웃이잖아요. 네. 그걸로 받는 건데 한다라고 얘기했던 것 중에 90%가 우리 편으로 뻥이었었어요. 그죠? 예전에 그랬죠. 예. 그래서 뭐 바이오 관련 사장님 비행기 탔다라고 네. 뻥이었었어요. 그래서 네. 대부분 좀 안 좋은 게 뭐냐면 그 당시에 생각보다 질이 안 좋은 바이오 상장사들의 대표들이 꽤 많았고 맞습니다. 그래서 제가 볼 때는 거의 거짓말한 게 보이는데 제가 볼 때 분명히 저 기업들 가보면 상식적이지 않거든요. 사장도 믿음직스럽지 않고 그럼 대부분 사람들 뭐 생각하냐면 이분이 어디 약대를 나왔대. 약대 안 나온 바이오 사는 게 어디 있어요. 그거 아무런 도움이 안 돼요. 네. 그렇죠? 그거보다도 얼마나 진짜 그 기술을 그렇죠? 핵심적으로 했고 얼마나 정직하게 하느냐인데 지금은 10개가 있으면 5개 이상이 실제로 외국에 팔려요. 그렇죠. 그래서 지금은 오히려 사람들이 신뢰하는 게 더 많은 게 정상인 것 같아요. 네. 이건 대단히 크다고 생각하고 다만 제약바이오라는 게 어느 시점에 어느 회사가 정확하게 내가 판권을 이전합니다. 라이센스 아웃입니다. 알 수는 없잖아요. 네, 그죠? 그렇죠. 그래서 바이오는 들고 있으면 무지 힘듭니다. 왜냐하면 네. 바이오만 우리나라에 상장만 돼 있으면 문제가 없는데 옆에 반도체 많이 올라가, 그렇죠. 그렇죠? 옆에 뭐 증권주 올라가 네. 이러면 그 유혹 때문에 맞습니다. 내 거 언제 올라갈지 네. 모르잖아요. 그래서 힘든 건데 사실 지나 보면 다 신고가잖아요. 그렇죠. 지금. 그래서 오늘, 저는 그냥 잊고 믿을 수 있는 기업이라면 저는 잊고 잘 들어가면 좋은 결과가 나올 수 있는 게 바이오가 아닌가 네. 이런 생각이 들고요. 네. 두 번째 2차 전지도 말씀을 주셨는데 저는 정확하게 2차 전지가 좋다고 말씀드린 적은 없어요. 네. 제가 아마 지난번에 이제 한국경제에 출연했던 네. 게 석 달 전이었는데 네, 네. 그때 분명히 방송에서도 2차 전지가 그렇게 아니라 ESS가 좋아지는 거라고 그것도 업계에서 최초로 말씀드렸어요. 네. 그죠? 그래서 최근에 미국에 전력이 없어서 네. ESS에 대한 수요도 늘어나지만 한 가지가 더 있는 게 이 데이터 센터들이 전력의 질도 문제가 된다. 왜냐면 이제 우리가 이 데이터 센터에서 GPT로 이런 걸 뭐 물어볼 거 아니에요. 그죠? 그렇죠. 챗 GPT 물어보면 물어보는 거에 따라서 이 전력이 안정적이지 않고 위로 확 솟구치기도 하고 밑으로 확 내려꽂기도 하는데 위로 솟구쳐도 정전이고 밑으로 내리꽂아도 정전이에요. 이거를 완충해 줄 수 있는 장치가 ESS이기 때문에 네. 수요가 많아질 거라고 말씀을 드렸었고 네. 저는 거기에 대해서는 여전히 긍정적인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미국이라는 국가에서 글로벌이라는 국가에서 AI가 두 가지 병목 현상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네. AI가 정말 제대로 작동하고 내가 원하는 성능이 나오려면 첫 번째는 반도체가 너무 부족해요. 두 번째는 전력이 부족해요. 네. 그래서 아마 내년도 정도 되면 야 나는 칩도 있고 다 있는데 전력이 없어서 지금 이걸 못 돌리고 네. 있어요. 이런 상황이 나올 수도 있거든요. 네, 네. 그렇죠? 그렇게 되면 제가 볼 때는 그거를 지금 유일하게 해결해 줄 수 있는 게 사실은 ESS가 답이에요. 자, 원전 좋죠. 네. LNG 좋죠. 네. 근데 지금 지으면 열흘 안에 지을 수 있습니까? 그러니까요. 안 되잖아요. 네. 그죠? 시간이 꽤 걸리잖아요. 그 기간 동안 이걸 해결해 줄 수 있는 게 생각보다 ESS가 역할을 많이 해줘야 될 것 네. 같아서 저는 수요가 늘어나게 있는 게 아닌가. 그래서 2차 전지가 좋다가 아니라 ESS 쪽으로의 어떤 수요는 더 늘어날 가능성이 높지 않겠느냐. 뭐 또 로봇도 나온다고 하고 그렇죠. 그렇죠? 그렇게 생각을 하면 저는 뭐 나쁘지 않은 것 같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 2027년도부터 국방수급법 때문에 이제 중국산 배터리를 못 써서 네. 이제 우리나라 배터리가 치고 들어가는 그런 부분에 대한 영향은 지금 실제로 네. 있고요. 그래서 우리나라 배터리 관련 기업들이 전부 다 EV, 즉 전기차 중심으로 포지션이었는데 최근에 그 미국에 있는 자동차 회사들이 협의를 해서 네. 그걸 전부 다 ESS라든가 이런 걸로 많이 변화시키고 있더라고요. 네네네. 그래서 아마도 이건 운이죠, 그렇죠? 진짜 수법법 운인 것 말씀 같아요. 주셨으니까 그럼 우리가 잘한 것도 있겠지만 그거보다는 중국이라는 그죠? 이런 반대 국가에서 네. 이거는 공급을 막아주다 보니까 우리 입장에서는 굉장히 호재를 맞이했다라고 봐야 되겠죠. 이건 운이 좋은 겁니다. 그렇군요. 예. 그럼 이제 2차 전지는 그 전기차 판매량과의 영향력은 점점 떨어진다고 이전보다는 봐야 될까요? 떨어졌다라고 봐야 될 거겠죠. 네. 그렇죠? 이전만큼은 아닌 건데, 근데 전기차라는 것도 자율주행이 되느냐 안 되느냐가 전 중요한 것 같아요. 네. 내가 이제 결국은 전기차가 필요한 세상이 와야 될 텐데 네. 그렇게 되려면 자율주행이라는 게 정말 이제 눈앞에 오면 네. 그건 일반 휘발유차는 안 되잖아요. 네, 그렇죠? 그렇죠. 네. 그러니까 그럴 때 뭔가 새로운 수요가 생길 수 있지 않을까.
그 이전에는 잘 모르겠더라고요. 저는 처음부터 전기차와 관련해서는 의외로 저는 좀 장벽이 좀 높다라고 생각을 했어요. 무슨 장벽이 높냐면 이게 조금 설명을 드려도 괜찮을지 모르겠는데요. 네네. 이게 일반 전기 자동차가 현재 우리가 타고 다니는 내연기관차하고 다른 게 있어요. 네. 뭐가 있냐면 자 우리가 내연기관차 중심으로 말씀드려 볼게요. 내연기관차 중에서 벤츠 S클래스라는 게 있고 아주 비싼 차죠. 네. 그다음에 아반떼라는 차가 있을 거예요. 그러면 벤츠 S클래스 타는 사람들은 정말 비싸게 주고 차를 사는데 벤츠 S클래스를 사면 제일 단점이 뭔가요? 연비잖아요. 그렇죠. 그죠? 차 너무 좋아. 근데 리터당 뭐 5km밖에 안 가고 6km밖에 네. 안 가고 연비가 안 좋을 거잖아요. 네. 그죠? 근데도 문제 없이 타요. 네. 왜? 주소가 많이 있으니까. 네. 그죠? 반면 서민분들 같은 경우는 그죠? 아반떼 너무 좋은 차죠. 근데 이 차가 가격은 싼데 저 장점도 있죠. 네. 연비가 너무 좋아요. 그렇죠. 최고예요. 그죠? 네. 그래서 어디 돌아다녀도 전혀 부족하지 않아요. 그리고 S클래스 타시는 분들은 최소한 집에 차가 한 대가 아닐 가능성이 그렇죠. 높아요. 네. 뭐 이것도 있고 그거 이것도 딴 그럴 것도 수 있죠. 있고, 그렇죠? 네. 근데 전기차가 반대예요. 자, 자, 현재 있는 내연기관차는 가격이 싸면 어떤 장점이 있다? 연비가 좋아요. 그렇죠. 그런데 전기차는요 가격이 쌀수록 연비가 나빠요. 배터리가 배터리, 작거든요. 그렇죠. 네. 그래서 어때요? 실제 운행 거리가 짧아요. 자, 우리가 알고 있는 비싼 전기차 타시는 분들은 비싼 전기차 타시면 이 차 아니어도 휘발유차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렇죠. 그죠? 나름대로 이거 아니어도 이거 끌면 되지만 네. 서민분들은 차가 하나란 말이에요. 두 대를 가지기가 어렵잖아요. 한 대밖에 없는데 운행 거리가 작으면 최소한 둘 중에 하나가 돼야 되죠. 싼 차라 저가 차라 하더라도 그러네요. 배터리 용량이 커지든가 네, 네. 또는 시장에 내가 진짜 불편함이 없을 정도로 전기 충전소가 어마어마해야 되는데 많던가. 그렇지 않았던 네.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중국이 전기차가 제일 많은데 중국에서도 시골에서는요 전기차가 아니라 하이브리드로 다녀요. 거기도 그게 쉽지 않다라는 얘기죠. 그렇죠. 네. 그래서 인프라가 먼저 확충이 돼야 된다고 하는데 그렇지 않았어요. 왜? 이거 하려면 전부 다 돈인데 쉽지 않았던 그렇죠. 거죠. 그렇죠. 그래서 생각보다 저는 확장이 좀 느렸다 이런 판단을 기본적으로 가지고 있습니다. 결국엔 전기차가 더 늘어나기 위해서는 이런 정말 어떤 서민분들이나 누가 전기차를 사더라도 배터리 용량이 작아도 내가 언제든지 원할 때 원하는 만큼의 배터리를 시간 제약 없이 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들이 네. 갖춰질 때 제가 볼 땐 더 확장되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알겠습니다. 잘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지금 오늘 언급했던 뭐 섹터 그리고 전반적인 시장들을 보면 다 좋아 보이는데 지금 다 주변에 돈 벌었다, 지수 많이 올랐다라는 뉴스들 많이 보셨을 겁니다. 근데 지금이라도 사도 되냐, 늦지 않았느냐에 대한 의심을 하시는 분들이 여전히 있을 거라, 의심이라기보다는 고민을 하고 계시는 분들이 여전히 많이 있을 거라고 봅니다. 네. 마지막으로 이분들을 위한 조언 예, 부탁드리겠습니다. 이런 분들이 아마 제가 볼 때는 두 가지 케이스가 있을 네. 거라고 생각을 해요. 하나는 뭐냐면 알겠는데 지수는 더 올라갈 것 같은데 네. 싸게 사고 싶은 욕심 그렇죠. 있는 분들이 맞습니다. 하나고요. 맞습니다. 네. 또 한 부류는 새로 진입을 하셨는데 이 가격대 사는 게 맞느냐 네. 이 부류가 있다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런데 저는 애널리스트 생활도 20년 넘게 해봤고 분석이란 걸 참 오랫동안 했던 네. 사람인데도 불구하고 저는 여전히 단기 변동성 맞출 수도 없고 맞춘 적도 없어요. 그죠? 네. 그러니까 지금 많은 투자자분들께서 보셔야 될 거는 딱 하나예요. 그래서 지금 사면 뭐 내가 당장 사면 빠질 수도 있겠죠. 네. 그런데 조금 더 6개월 후나 1년 후로 봤었을 때는 지금보다 훨씬 더 비싼 가격에 내가 팔 수 있겠느냐라는 네. 걸 보셔야 돼요. 저는 거기에 대해서는 예스라고 말씀을 드리고 네. 싶어요. 훨씬 더 여러분들께서 지금 하신다고 하더라도 조금 더 시간이 지나면 여러분들이 더 비싸게 팔 수 있는 기회는 많이 있을 것 같다. 단기적으로 좀 물리더라도. 예, 물리더라도. 네. 왜냐면 그건 저도 알 수가 없으니까. 그렇죠? 근데 여러분들이 무리하게 내가 정말 싸게 사봐야지 하는 노력을 하시는 분들은 그건 제가 볼 때 허상이에요. 네. 이거는 날고기는 사람도 못하는 거예요. 네. 그렇죠? 여러분들이 하실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것 자체가 착각이고요. 네. 혹시 그런 일이 있었다라면 그건 우연이에요. 그렇죠? 그런 무리를 하지 말고 네. 만약에 그게 겁나면 제일 좋은 방법은 분할 매수예요. 그래? 맞습니다. 내가 좀 두려우니까 한 10번에 나눠서 오늘 좀 사보고 네. 빠지면 더 사보고 네. 이런 방법이 좋지 않을까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네. 저는 지금 지수 때는 길게 봤었을 때 그래도 돈을 벌 수 있는 구간이라고 말씀드리고 싶다. 그래서 그렇게 본다라면 지금은 그래도 제가 볼 때는 뭐 단기 변동성 이런 걸 감안하더라도 진입이 맞지 않겠느냐. 그렇죠? 네. 물론 좀 앞서도 말씀을 좀 빠질 수도 있는데 네. 뭐 그거야 누구도 알 수 없는 거고 여러분들도 그렇게 판단하기 쉽지 않지 않을까 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예. 지금보다는 비싸게 팔 수 있다. 그게 오늘의 정리인
일단은 정리를 보시면 되겠습니다. 뭐 주식 뭐 1, 2년 할 거 아니잖아요. 그렇죠. 네. 어차피 우리가 또 경제적 자유를 누리기 위해서는 앞으로 필수적으로 주식 투자를 해야 되니까 아마 이번 상승장을 만약에 끝나고 나면 아마 역사적으로 엄청나게 회자가 될 그렇죠. 장일 거라고 이거 확실히 봅니다. 그런 게 보이고요. 주식 투자는 이런 얘기 하잖아요. 마약과 비슷하다. 그래서 돈을 벌면 벌어서 계속 주식 투자를 하게 되고요. 손실을 보면 본전 찾으려고 계속 하시게 맞습니다. 돼요. 그렇죠? 그래서 어떤 식으로든 발을 들이면 할 수밖에 없는데 이왕 드릴 거라면 돈 버는 쪽을 보셨으면 좋겠고 좀 더 냉정한 판단을 할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군요. 알겠습니다. 오늘 저도 많이 배웠고요. 뭐 보시는 시청자분들께서도 많은 도움이 되었고 많은 배움이 있으셨기를 바라겠습니다. 오늘 1시간여 가량 고생해 주신 이선엽 이사님 아니고 대표님 감사드립니다. 다음에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유동성 폭발의 시대가 열리는 자산 확장의 골든타임. 이번 기회를 놓치면 다시 오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2026년은 20년 만에 한 번 올까 말까한 대세 상승장. 지금보다 훨씬 더 큰 유동성 폭발의 시기입니다. 인생 2막을 준비하고 자산 규모를 바꿀 수 있는 결정적 타이밍이죠. 이제 걱정하지 마십시오. 제 성격 아시죠? 절대 애매하게 말하지 않습니다. 저 하창봉과 함께라면 이제 주식이 즐거워질 겁니다. 그래서 준비한 대세 상승 수익 실현반. 저와 딱 8주만 함께 해보세요. 2026년 상반기부터 수익을 낼 수 있도록 설계했습니다. 성공하는 투자는 아주 간단합니다. 오답을 줄이고 정답을 반복한다. 그 원리를 체득할 수 있게 도와드리겠습니다. 제가 보는 차트의 완벽한 이평선 세팅법부터 직접 만든 투자 루틴을 통한 구체적인 행동 지침, 거기에 더해 2026년 주도주와 2030년 미래 섹터 전망까지 매주 3회 강의와 매일 2회 시장 분석과 실습으로 총 8주 동안 수익을 위한 모든 핵심을 알려드리겠습니다. 25년의 투자 경험과 수많은 투자자와 함께 쌓은 실전 노하우, 그 모든 걸 이번 과정에서 쏟아내겠습니다. 누구나 할 수 있습니다. 명확하고 구체적인 수업을 통해 재미있게 배우고 실제로 돈이 되는 경험을 해보세요. 강력하게 말씀드립니다. 대세 상승 수익 실현반에서 저 하창봉이 여러분의 투자 실력과 마인드셋을 모두 책임지고 변화시켜 드리겠습니다. 대세 상승 수익 실현반, 지금 바로 고정 댓글을 확인하세요.